자, 오늘 사실은 저희 방송 들어오기 한 2시간 전에 김문수 후보가 예. 채널A 그 프로그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계엄에 대한 불편을 드려 계엄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에게 네.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첫 공식 사과라고 일단 봐야 되는지 뭐 그건 뭐 기사 쓸 때는 당연히 첫 공식 사과인데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사과라고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거에 들어가면 제가 뭐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선거에 들어가면 윤석열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한 거고. 예측했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악세사리지.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발언 스피커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시킨 거지. 내일부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막 칼춤을 추면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그래 저렇게 익스큐즈하고 넘어가자. 저런 쓰임과 쓸모가 있지.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오늘 그런 판단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데 김문수 후보 오늘 현충원에서는 뭐라고 한 겁니까? 그건 아직 고민이 좀 필요하고 논의해봐야 네, 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논의란 표현.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선거를 치르려면 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와서 계엄은 참 잘한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자유통일당 후보가 아닌 이상.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수준에서 유감을 하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미안하다는 겁니까라고 하면 그건 이미 얘기했다. 이 스탠스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어쨌든 한 번 언급은 필요했고 그 언급을 오늘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이다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김용태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정치력이나 이 정치적 체급을 이렇게 높게 보진 않거든요. 네. 높게 보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 김문수가 지명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조건을 달고 딜을 한 대목이 바로 그 계엄에 대한 사과.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박관천 경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한다며요. 예. 의총에 갔어요. 네네. 의총에 가니까 그 여태까지 내란을 옹호하던 그 사람들이 아주 그 몇선 의원들이 저는 표정을 읽었어요. 아우 뜨거운 감자 너 잘 가져갔다 이런 표정으로 너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젊은 정치인 하나 있지 않습니까?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안 같습니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사과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한데 근데 뒤에 말 들어봐야죠. 네. 이 이번에 계엄은 정당한 것이다. 불편을 드려 사과합니다까지만 했고 다음에 이제 그런 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는 그런 데가 나올 거고요. 저는 오늘 저 김문수 후보가 사과하는 걸 보면요. 옛날에 하나의 장면이 오버랩돼요. 오버랩이 되시나? 예. 그게 한 3년 전에 9월 달이었죠. 예. 이쁘장한 개가 파란 사과를 물고 있죠. 아, 개사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과는요. 신속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여기에 진심이 얽혀져야 사과입니다. 그리고 자, 최상위 모욕을 가든 안 가든 뭐든 아니 후보가 그것도 판단 못 아니 일반 국민들도 이것은 내가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내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판단 안 하고 논의해 보겠다. 옛날에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구두가 두 클레 나와 있으면 화를 냈다고. 나보고 어떤 걸 신으라 그런 거야. 한 클레만 주지 왜 두 클레를 줍니까? 이랬대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정을 맡긴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시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가려면은 자 본인이 그 대권 후보를 걸머졌어요. 이 걸머진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란 꿋꿋이에요. 내란 꿋꿋으로 걸머졌으면은 죽어도 고해야죠. 내란 꿋꿋으로. 그래야 그게 정치인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그걸 우리가 야바이라 그럽니다. 전문적인 용어로요. 예. 혹평을 또 해주셨습니다. 야바위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 제품을 샀는데 진짜 막 도저히 말도 안 되게 망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싶어갖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막 전화를 안 받고 뭐 지금 바빠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러고 이따가 전화하라고 막 이러다가 받았어요 상담원이. 그러면 막 내가 이제 흥분해서 말하면 첫 마디가 뭡니까? 모든 상담원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삼성이 나에게 사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런 상담원이 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례적인 수준의 얘기인 거지. 이거를 갖고 뭐 계엄
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결국엔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예. 논해져야 되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 결이 다른 예. 뭐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의 채널 A에서 했던 첫 공식 사과라는 것은 윤석열과의 손절은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예. 예.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봅니다. 아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태도로서의 야바위지. 예. 예. 본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 처음에 그저 뭐 14%인가요? 오른 게 거기 저 한남동 앞에 가가지고 정광훈이 하고 우리는 하나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 다 얻고 난 다음에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과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아니 조항기처 버리고 딴 데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버려진 조항기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 입장으로 갈 거였으면 네. 이전에 별의 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당권파한테 탄압을 받으면서 후보 교체가 당하고 네. 권성동, 권영세가 김문수한테 막말을 하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자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이제부터 당권파를 안 할 아, 거다. 맞아요. 예, 나는 그러면 표성분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김문수 캠프에서도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 내에서 건강한 보수 뭐냐? 내란에 반대했던 세력과 가겠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만 뭐 선대위원장 시키겠다. 안철수랑 가겠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탠스를 명확하게 잡았다라고 하면 굉장한 반전을 만들어낼,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큰 반전을 만들어낼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권성동이 아직 선대위원장이고 친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박태출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본인이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묻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오늘 아침에 번호도 이름도 없는 잠바 입고 나와서 시장 돈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선언하고 나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지만 이들 세력이 정리될 때까지 안 하고 버티겠다. 당대표실에 앉아 있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 정도 정치적 결과를 그렇죠. 보여줬으면 네. 저는 반전을 모색할 수 있었을 텐데 김문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 김문수 선대위에서 김한 기자를 좀 특보로 영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저도 그렇죠. 저 말씀은요. 예. 저도 아무데나 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맞는 말씀입니다. 딱 그 시기에 안건이 부결되고 뭐 자동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직이 복귀됐을 때 그때 이제 해야 되는 말이었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의 입장과 우리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 확실한 선긋기를 했다면 진짜 그건 별의 순간인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랄까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와 함께 이제 융화되는 그림이어서 매우 좀 이상한 그림이면 분명하고요. 어쨌든 두 분 다 윤석열과의 손절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셨고 예.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조금 요거까지만 정리할게요. 예. SBS 단독 보도를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쪽의 요구를 친한계 쪽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 될 가능성도 이미 내비쳤더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선대위 구성 자체가 너무 친윤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친한계들까지 좀 이렇게 다 유입을 시켜서 뭐랄까 좀 이 더 많은 뭐 통합이랄까 더 많이 아우르는 선대위 구성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처럼 보이던데 그건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지금 같은 국면에서 그거를 하려면 그런 단독이 나오면 안 되고요. 내일 그렇죠. 아침에 인선안이 나와야 돼요. 인선안이 나와서 나 이거 추인 안 네. 하면 나 관둘 거야. 니네 내 이미지를 활용하려고 한 거잖아. 아. 근데 나 이거 만약에 안 받아주면 나 갈 거야.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김용태 의원이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이 아니다 지금.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뭐 제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려운 자리 맡으셨을 텐데 더 안 좋은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같이 패전 투수로 묶일 운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저도 이거 그제였었죠 날짜 따지면 그제인가요? 토요일? 예.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아마 이걸 이제 공개를 하신 것 같은데. 망은요. 김문수 진짜 망언집. 요거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민주당 예, 쪽에서. 일단은 요거 이제 공개를 하시면서 언론의 반향이 굉장히 컸죠. 어땠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이제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단건을 그 김문수 후보가 망언할 때는 예. 한번 그 비난하고 넘어갔는데 예. 이 망언이 모이니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며칠이죠?
12일이지 않습니까? 네. 12일에 망한, 13월에 망한, 14일에 망한 하면은 시리즈로 쫙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오늘 12일 날도 망언한 거 있나요? 찾아봤어요. 네. 아 진짜 있더라고요. 아, 이분이 있다고요? 예, 이분이 그래서 저 12일의 망언을 찾아보면요. 어느 그 방송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살감이라는 거 말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그래 그런 거 보면요. 정말 저 우리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분이 국민 선택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 총살당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망언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저는 그래요. 이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들어도 괜찮은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좀 아예 그냥 저도 말실수하네 이런 넘어가면 되는데 네. 이분은 정색을 하고 하니까 망언이 아니고 망언 이게 실언이 아니고요. 거의 망언 수준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망언을 읽어보면요, 좀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자가 식지도 않고 뭐 개만 데리고 살고 뭐 이러면 별 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SNS에 띄워놓을게요. 예. 그렇게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시기에는 저희가 이미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제가 읽지는 않고 예.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공개한 예. 진짜 망원집에 나와 있는 내용. 아까 이제 춘향전 관련 내용 나왔고 이거는 이제 뭐 좌익 빨갱이 얘기 관련이 또 나오고요. 다음 장 볼까요?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얘기도 나오네요. 전광훈 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라고, 심지어 이게 2025년 그러니까요. 눈을 의심했어요. 네. 올해 2025년 2월 14일에 이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는 최근 몇 년간 전광훈 목사와 뭐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다라고 경선 과정에서 밝힌 적도 있고, 또 김문수 캠프와 뭐 자유통일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연대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예. 과연 저런 말을 봤을 땐 안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광훈 목사 답을 줬습니다. 예. 김문수는 정광훈이 때문에 대선 후보 된 거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 전광훈이 예.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래 보면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물론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좌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도권 정치에는 실은 좌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제도권 정치에 극좌와 극우가 있는 거죠. 옛날에 뭐 이제 뭐 무슨 당 해산된 그 당처럼. 네. 그다음에 아니면 정광훈 씨가 이끄는 당처럼. 근데 이 극좌와 극우는 제도권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뭐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재력은 있을지 몰라도 실은 정치적 권력은 없었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자기가 벌인 내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극위에 있는 정광훈이라는 그 극우 세력을 정치권의 그 제도권 내 우파 세력으로 데리고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과 돈을 같이 얻으니까 예. 이 맛을 보면은 다시 밖으로 안 나가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까불면은 죽는다. 가만히 안 둔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김문수 대선 후보 정지가 까불면은 그냥 뭐 이 손가락 하나로 탁 날린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저 발언만 봤을 때는 가까워 보여서 글쎄, 예. 저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분도 굉장히 반가운 분이죠. 박종진 인천 서구울 당협위원장, 이분도 저기 채널의 앵커 출신이세요. 네. 예. 사실은 저랑 MBN 때 같이 근무한 사이인데 이분이 모 라디오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그땐 친했는데 지금 이유도 없이 멀어질 이유가 뭐가 있냐. 김문수 후보는 누구와도 다 친하다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 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이거는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김문수 후보가 그 정광훈 목사 주최 집회들에서 했던 연설이 유튜브에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짓말이, 저는 그걸 떠나서 이분의 했던 발언들은 개개의 대응은 불가능하고, 이분이 어떤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분이 타임슬립을 한 분이에요. 타임슬립. 네, 그래서 예. 이분이 과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성적 농담이나 학교는 막 체벌하고 네. 막 네. 뭐 대중교통에서 담배 피고 네. 막 이러던 시절에 감각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휴지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기 태극기들이 하는 광장에서 그런 얘기를 떠들 때는 사람들이 아유 저 철진한 소리 또 하는 사람들 저기 모여있네 이러고 지나갔는데 네. 웬걸? 갑자기 눈을 떴는데 이분이 대선 후보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분이
했던 뭐 지난 10여 년의 발언들이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동시대의 감각과 맞지가 않아요. 이래 한 권입니다, 한 권. 한 권이에요. 사실 예. 이게 저는 민주당이 작업을 더 꼼꼼하게 했으면 전집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나온 거 언론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요한 것마다 한 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제 아까까지 제가 좀 웃기면서 이야기했는데 좀 예. 진지하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하십시오. 이제 이걸 나오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뭐 형수하고 간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뭐 약간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하면서 그걸 또 오버랩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한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우리 가족 관계가 있죠. 그럼 가족 관계에서 어떤 가족 사이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악화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적인 감정이 악화돼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적인 감정에 있어 가지고 악화돼 가지고 서로 통화하다가 실은 도를 넘는 심한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녹취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박한 냈어요. 자, 제가 집에서 혼자 속옷만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제 뭐 가족이 저를 갖다가 망신 주기 위해서 찍어가지고 밖에 냅니다. 그럼 집에서 속옷 입고 다니는 제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밖에 낸 사람이 더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물론 그런데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네. 광화문 사거리에서 네, 네. 러닝 팬티만 입고 다니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가족 사이에서 나온 말인데 네, 다르다. 예, 망언과는 예, 다르단 이거는 말씀이세요. 뭐냐면요. 예.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해 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것도 물론 제가 음주 측정을 안 해봤지만요. 예. 이거 거의 음주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소녀시대가 완전히 쭉쭉빵빵하다. 춘향전이 아까 안 읽으신다고 하시면서 왜 굳이 또 다 읽으셨어요? 이게 솔직히 제가 보니까 삼류 잡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읽다 보니까 예. 완전히 옛날에 그 왜 우리 선데이 서울?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 주간경량도 있었고요. 아, 예, 제가 예. 이제 문제집 산다 그래가지고 500원 얻어가가지고 산 그 잡지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잡지에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고 뭐 사건과 실화 아. 이제 이런 데 나오는 그 시절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예. 어떤 뭐 성적인 발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역사, 예. 그러니까요. 이념, 그다음에 역사적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거든요. 예. 다 문제라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제가 농담처럼 전집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에 김문수 후보가 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12.3 내란 사태 네. 직후에 야 그래도 김문수를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국힘 내부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게 알겠어. 김문수가 왜 뜨는지는 알겠는데 그 이미 지나간 김문수 같은 인물로 네. 어떻게 구시대적인 인물로 선거를 치르냐고 했는데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응이 과간일 거다 이런 네. 생각 듭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이거를 이런 민주당에서 실제 이런 대응을 했다라는 거를 김문수 후보가 인식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날에 저는 이제 이 발언을 보고 가짜 진보를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또 연상시킬 만한 그거를 노린 수준의 맞아요. 발언이고 가짜 진보를 뭐 이리 하고 싶다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한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한심한데 그러니까요. 첫 번째 본인의 첫 유세에서 탈북자 출신 데려다가 이거는 좀 예, 진짜 탈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의원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메시지를 뭘 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본인이 너 극우 아니야? 너 테이크 집회에서 발언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중적인 어떤 눈초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메시지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을 단상에 올려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건 누구냐 이거를 물어서 북한은 주민을 구할 건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 선거에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철지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이런 선거라면 그런 색깔론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본인도 그런 선거 안 하겠다고 오늘 첫 그 방문지로 가락시장 가서 순댓국 먹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민생이 중요합니다. 우리 더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해놓고 막상 마이크 잡으니까 북한 얘기부터 시작한다. 네. 이게 이제 김문수라는 그 후보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말들이 앞으로 본인에게
진짜 비수가 되어서 꽂히기 시작할 텐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근데 오늘 본인이 이렇게 해서 상대를 일단 자극하고 시작하자. 저쪽도 무슨 흠결 없냐? 이렇게라는 태도로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가관인 상황이 펼쳐질 거다. 김문수의 발언이 하나하나 다 주옥같이 문제예요. 그거를 뭐 사실 일일이 거론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예. 오늘 비록 이번 김문수 찍힌 잠바도 준비 못했지만 예. 선거를 준비하는 실무단에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 이건 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권 쿠데타 앞전에 있었던 이 당행 내부의 어떤 경쟁 예. 때는 저는 뭐 김재원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법률적 대처라든지 정치적 대처라든지 이런 걸 되게 기민하게 한다고 받아들였거든요. 잘하죠. 근데 선거가 딱 돌입하자마자 선거운동 첫날 선거 전략치고는 야 이거는 좀 그런데 싶은 내용들이 오늘도 다수가 등장했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사실 네. 이재명 그 후보 예, 선대위예요. 오늘 아까 댓글로도 많이 주시는데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일한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예. 이분이 내일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기사가 이미 났고 그리고 뭐 홍사모부터 해가지고 뭐 거기도 뭐 내일 지지 선언한다고 그러고 예. 그거 사실입니까? 저도 아까 그 SNS 뜬 걸 봤습니다. 내일 10시에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뭐 참 저는 제가 그걸 갖다 나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안 되겠죠. 예. 저는 그 홍길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요번에 그 우리가 선거전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참 한심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약간 뭐 개그 프로그램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네네. 국민들이 참 한심했을 겁니다. 야,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적 지도자라고 뽑아야 되나? 그리고 저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배지를 달아주고 저렇게 해야 되나? 예. 이 야밤에 저렇게 총극을 벌이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번에 저는 그 나중에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되시는 분이요.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바꾸는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지 소위 말하는 내가 어느 당은 어느 지역 가면 깃발만 꽂으면 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생각이 예전에 구태 정치인들이 이걸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역을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를 갖다가 발전시키지 않고 후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사료다고요. 네. 예. 누구를 뭐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자 어쨌든 그 반대 진영에 있었던 그 인사를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분 인터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제 좌경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이제 이런 인터뷰도 있고 이재명 캠프로 가면서 호랑이 굴에서의 마지막 외침 뭐 이런 표현도 이병태 교수가 했네요. 근데 뭐 외연 확장 측면에서 뭐 저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병태 교수가 또 과거에 했던 이제 이런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 그 지지자들 내부에서 엄청 화제가 또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엄밀히 중요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쨌든 중원을 넓게 쓰겠다는 전략이고 이미 이제 포지션을 그렇게 잡겠다라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사실상 이제 거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병태 교수 같은 분이 뭐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뭐 사회 현안에 대한 발언들에서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인데 네. 어쨌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재명 캠프를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저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되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여기 중원을 네. 지켰던 사람이야. 내 개인 포지션은. 근데 지금 네. 중원이 비어버렸네. 여기 중원에 있던 애들이 다 저기 내란에 가버렸네.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뭐 이런 예.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거를 최우선적인 이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관용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 같으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의 의미가 보수 말고 보수를 보수까지는 연대 가능한 거고 내란만 일단 빼자 이런 예. 수준에서의 어떤 합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결국에 근데 이게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집토끼들의 감정을 건드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뭐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약간 점화력은 남아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항상 선거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진보 보수 이념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 우리 국가의 안전 문제, 예. 국민의 잘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하고 나중에 따지자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고 나중에 그건 따지자. 네. 나중에도 안 늦다는 겁니다. 예. 아니, 당장 배고파 가지고 굶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망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부는 외국으로 나가고 맨날 저 강대국한테 위협만 당하면은 이것이 과연 여기서 진보 보수를 따지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어차피 집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운동장 그래서 아마 넓게 이런 쓰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쌓는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저 스탠스에 좀 약간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당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데려다 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유능하면 유능하지는 않고요. 이런 건 뭐 유능하시죠. 아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이기는데 내가 강한 방법도 있는데 내가 강해지는 방법도 있는데 저쪽을 취약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병태 같은 말하자면 사람을 오는 게 이 개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저쪽에서 우리가 되게 취약해지고 있다. 네네.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런 불안이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이재명 후보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정규재 조갑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 정규재 조갑재도 다 한 표씩이에요. 한 표씩 있는 유권자들이고 예. 캠프에 합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쪽 진영에서 보기에 이 선거는 넘어갔구나. 이거 우리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어. 이런 거고 예. 저는 이거의 마지막 선택은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서 만약에 현역 의원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면 뭐 근데 이제 2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뭐 선택의 시간은 짧긴 합니다만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 빗장이 열려버리면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제 고립됐다. 저쪽이 완전히 고립됐다. 이 메시지를 내는 예. 어떤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띄는데 일단은 예. 이병태 교수가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양쪽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캠프를 선택했다는 점. 여기서 이제 이준석 캠프 2분의 1패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전 후보죠. 홍준표 뭐 하와이 갔는데 예. 네다바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 어쩌다가 한 놈한테 두 번이나 네다바이를 당했다. 뭐 이거는 그 놈이 어떤 놈인지는 뭐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놈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죠. 근데 네. 이제 이거를 보고 나니까 제가 느낀 점은 아까 얘기했던 홍함사, 홍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잘 안 어울리는 그림 같지만 이 대선에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배신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즉 이병태 교수가 갑자기 뭐 선대위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준석 캠프로 가든 아니면 그만두고 나가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홍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가 갑자기 홍준표의 매서운 SNS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막 왕왕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생각하세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예. 옛날에 그 독일군 있지 않습니까? 그 잠수함하고 영국 해군 잠수함이 싸워가지고 잠수함 한 대가 집니다. 네. 그럴 때 물에 둥둥 떠가지고 있는 적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다 우리 잠수함이 싫습니다. 우리 배에 실어가지고 그 이후에 포로로 대우하든 어쩌든 나누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그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갖다가 먼저 극복해놓고 나중에 나누는 건 나누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수하더라도 일단은 큰 그 빅텐트를 만들어야지 빈텐트를 만들면 안 됩니다.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 예, 그래서 저쪽에서 말하는 거는 빈텐트 같고요. 예. 빅텐트를 정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예. 빅텐트에 대한 말씀 주신 거고 뭐 배신과 배반 뭐 크게 대세는 진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네. 제가 예전에 선거 취재할 때 지방 선거에서 한참 지고 있다가 그 뒤집었던 선거를 했던 캠프에 있던 분한테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예. 대세론은 실체가 아니라 환상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 대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이 대세가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환상.
그걸로 그렇습니다. 선거를 이기는 건데 지금 국면을 놓고 보면 예. 아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넘어가는구나 예. 이런 이제 인상들을 갖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이미 오래 좀 되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자체가 효과지 실제 뭐 개인 이병태 뭐 그룹으로서의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합류하고 이거보다는 예. 이게 넘어갔다 이 환상이 속에서 저쪽이 이제 불안과 공포를 갖는 거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선거의 판세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 동의하고 이제 보수 쪽에서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 보수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의외로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들, 홍준표 캠프에 이분이 정책총괄본부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핵심 측근입니다. 이제 그런 그렇죠. 사람이 옮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판이 기울어가는 건가? 이런 이제 어떤 인상을 준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나중에 이탈하고 말고의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이고.